사람마다 두근거리는 단어가 모두 다르다지요. 누군가는 돈이라는 말에 두근거리고,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에 두근거리고, 또 누군가는 남들이 다 아는 대학이나 기업 이름에 두근거리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두근거리는 건 바로 색깔 이름 그리고 원단 이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기저귀 투정도 안 하고 저 투정도 하지 않을 정도로 순해서 저희 외할머니가 은근히 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어디 모자라게 태어나서 울지도 보태지도 않는 줄 알고 말이죠. 그 정도로 순했던 제가 유일하게 꼬라지를 부리는 건 바로 옷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어렸을 때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엄마, 이모, 할머니 할 거 없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러시더라고요. 옷 투정은 진짜 진상 중에 상진상이 따로 없게 대단했다고요.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히면 석상처럼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 어린 게 뭘 한다고 옷에 웩 먹던 걸 뱉거나 토하기도 했대요. 나름 딸내미에게 색깔 맞춰 이런저런 예쁜 거 입히고 싶어 했던 엄마는 예저녁에 제 고집 꺾는 건 포기했다고 하시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옷이나 원단을 좋아했던 제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그 분야에 빠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뒷전이었죠. 당시 유행하던 잡지를 중고로 잔뜩 사서 스케치북에 혼자 옷을 오려붙이면서 코디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불행, 엄마에게는 다행이게도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교복을 입는 학교였으니 망정이지 만약 사복 입는 학교였으면 제 옷값으로 집 기둥뿌리 3개는 뽑았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잡지만 들여다보며 모델들이 입은 옷을 오려 제 나름대로 배치하고 다시 코디하면서 놀아 제꼈으니 당연히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잠시 너무 놀았나 슬쩍 후회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사실 옷에 관심 있는 거 말고는 다른 공부에는 진짜 관심이 없어서 아마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저는 대충 성적에 맞춰 지방대를 갔습니다. 그것도 성적 맞춰 억지로 가느라 태어나서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 회계학과를 갔죠. 엄마가 그동안 한 번도 제게 뭔가 요구하지 않으시더니 그때는 딱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소원이니 하나만 들어달라고 이것만 하면 살면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회계 관련 자격증을 따는 거였어요. 엄마 눈빛을 보니 이것조차 안 하면 제가 진짜 나쁜 자식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꾸역꾸역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격증 때문에 꽤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때만큼 부모님이 행복해하신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기뻐하셨고 저도 일단 먹고 살 길이 생겼으니 만족했죠. 전문대 졸업이라 남들보다 일찍 취업을 한 셈이었고 오히려 업무 능력은 실무를 하면서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그 회사에서 4년쯤 일했더니 일 잘한다는 얘기도 좀 듣고 남들보다 조금 빨리 승진도 할 수 있었어요. 4년 만에 과장을 달았으면 나름 엄청 빠르게 승진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을 달았던 그 해에 회사가 갑자기 규모가 커지면서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을 확장하면서 대대적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직위도 모두 다른 용어로 통일이 되었어요. 즉 1년차 과장인 저도 그냥 무슨 님으로 불리게 되고 5년차 부장님도 무슨 님으로 불리는 수평적인 조직 구조가 된 거예요. 다른 회사 사람들이 들어와 섞이면서 누구는 과장급인데 부장이라 불리고 누구는 대리급인데 과장이라 불리면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나요? 여튼 무슨 하룻밤의 꿈처럼 제 이름 뒤에 과장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었던 건 딱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뒤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사소한 오해 때문에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동갑인데다 제가 여자다 보니 당연히 자기보다 사회생활을 덜 했을 거고 능력도 별로 없을 거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뭐랄까 과하게 가르쳐 주려고나 한달까요? 그래서 참 잘난 척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조금 같이 지내보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굳이 잘난 척을 하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정말 잘난 사람이었거든요. 학교도 국내에서 제일 좋은 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하고 자격증도 이것저것 많이 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안도 꽤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제법 아는 것도 많은 듯하고 모르는 분야가 없어서 회사 내에서는 금세 만물 박사, 검색창 이런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저랑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의 분야가 아주 안 겹치는 것도 아니어서 가끔 업무 외에 탕비실이나 전체 회의, 회식 이럴 때 만나서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건 그가 입사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있었던 전체 회식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마주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와,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여행도 많이 다녔는지 자기가 다녀온 나라 얘기를 해주는데 세상에 내전 때문에 이제는 가지도 못하는 나라까지 다 다녀온 경험이 있더라고요. 완전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설명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그 나라의 전통 의상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옷이랑 패션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월급의 꽤 많은 부분을 의상에 투자하면서 부모님께 구박받을 정도로 꾸준히 옷을 좋아하는데 그런 저와 패션 얘기가 통하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번 프랑스 패션 위크에서 엠브랜드가 가지고 나온 컨셉이 완전 아프리카 전통 의상인 거 알죠? 세상에, 남자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 봤을 때 진짜 컬러풀하다고 느꼈는데 진짜 아프리카에서 영감받은 거래요? 거기 이번에 차석 디자이너로 들어간 사람이 우간다 출신이잖아요. 자기 고향에 딱 하늘, 사람들을 디자인에 담아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패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을 뽑아내 갑옷처럼 입히는 거, 그게 옷 아닐까요? 사람들이 참 옷에 신경 쓰면 허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그 옛날 자신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지음이라고 했다죠. 그 지음을 만난 느낌이 어떨까요? 훅 터진 눈물에 그는 당황하지도 않고 제게 손수건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손수건을 꽂는 곳은 심장이 있는 쪽 윗조문이에요. 여기서 수건을 꺼내준다는 건 내 심장이 이끄는 사람에게 나의 일부를 건네준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유치한 얘기지만 그때의 저는 양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고 멍하게 남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 놓치면 난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회식이 끝난 후에도 저희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날 저희는 밤새 얘기를 나누고 아침에 해장국을 나눠 먹은 후 근처 목욕탕에서 각자 목욕하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1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5년을 연애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난 그 회사에 계속 있었지만 그 5년 동안 남편은 회사를 3번이나 옮겼습니다. 자기 말로는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하던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정말 강한 사람이어서 만에 하나 캐묻는 느낌이 들거나 하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그나마 결혼할 때는 입사한 지 4달 된 회사의 직원이어서 얼추 회사 사람 대여섯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의아했던 건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단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 경우는 잠시 단기 파견 나갔던 회사에서도 당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죄다 와서 축하해줬거든요.
오죽하며 회사 사람들 나와서 사진 찍으라고 하는데 신랑 쪽은 딱 6명이었고 저는 40명이 넘어서 그냥 대충 신랑 쪽까지 채워서 서야 했습니다. 그게 기분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남편은 나중에 결혼사진 고를 때 앨범에서 그 사진을 빼주고까지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중요하지 남과 찍은 사진이 뭐가 중요한가 싶어 알겠다고 그러자고 했지만 그때는 미처 이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인간관계가 진짜 엉망, 진짜 말도 못하게 엉망진창이라는 것을요. 알고 보니 회사를 계속 옮기는 것도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엉망이라서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는 철저하게 숨겨서 몰랐습니다. 제 결혼식에 왔던 지인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결혼 이후에 말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왜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났던 회사가 인수합병으로 덩치가 커진 회사라고 했잖아요. 제 동료 중에는 예전에 남편과 일을 했던 사람도 있고 나중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남편을 알게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하는 말이 부정적이고 암울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선배, 나 선배가 결혼하는 사람이 저 사람인 줄 알았으면 한 번은 말렸을 거야.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미치는 결혼을 해?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마음이 너그러운 거야? 의아해하는 제게 동료들이 전해주는 말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그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네요. 그것도 아주 깐족깐족 사람을 득득 긁으면서 치사하게 괴롭히는 타입이래요. 참 이상하죠? 사람이 이래서 눈에 뭔가 씌이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동안 조금 까다롭다, 자존심이 강하구나, 자부심이 높구나 하면서 제가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남편의 단점이었던 겁니다. 그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이래서 제 눈에 안경이고 눈 돌면 앞이 아닌 뒤만 보인다고 했던가요? 아차 싶었지만 그걸 티낼 수도 그렇다고 다 엎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안 차 그 사람들이 머뭇거리면서 또 한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기 땅 10만 평 있는 유지 아들 아닌 거지? 어머, 자기한테는 10만 평 땅이라고 했어? 나한테는 한 평에서 들어 누우면 눕는 자리마다 자기네 집 땅이라고 했었는데. 아니, 실 과장한테는 아버지가 은퇴한 회장님인데 그 사업체 물려받으라고 하는 거 아직 자기 깜냥이 안 돼서 회사 옮겨 다니면서 경험 쌓는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뭐가 진짜인지 몰라서 이참에 물어보자 한 거지. 처음에 남편의 실체를 말해줬을 때 당황스러웠다면 그 다음 질문에는 당황스러움도 사라질 만큼 창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애할 때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 하나가 훅 스쳐 지나갔어요. 야, 네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게 남편의 말버릇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것도 좀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의 일이고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무거운 제 가방 들고 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짜증을 냈습니다. 자기도 힘들어서 가방 들어주기는 싫은데 무거운 걸 제가 들고 가고 자기가 안 들어주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나쁜 남자로 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온 저를 타박하곤 했습니다. 사실 연인 사이에서 화가 나려면 그 사람이 무거운 걸 들어서 힘들게 걱정되어 화나는 거 그게 전부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안 들어줬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가 더 중요했던 거죠. 드문드문 찢어진 종이 흩날리듯 나풀거리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드디어 남편의 본성이 눈앞에 큰 그림으로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사는 집. 뭔가 잘못하셨거나. 아니, 그런 뻔한 거짓말을 왜 해?
우리 사실 자기 결혼식이니까 간 것도 있지만 자기 남편이 지금까지 한 말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 평소에 결혼만 하면 연예인 군단에 가수들이 줄 서서 축하해준다고 떠벌리고 다녔단 말이야.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말이죠. 너무 지구 반대편에 있을 법한 얘기를 하니 제가 변명도 못하겠더라고요. 실상은 시골에서 40년 된 단층 주택 하나 간신히 지닌 채 여태 남의 집 밭에서 일하고 푼돈 받아 사시는 홀 시어머니에 물려받을 거라고는 가난밖에 없는 집 외아들인걸요. 게다가 그 시어머니 남편의 동생이 복중에 있을 때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 도망가다가 차석으로 내연녀와 함께 비명 행사하시고 홀로 남편과 시누이를 낳아 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 집착이 진짜 엄청납니다. 처음 저 만났을 때 자기 아들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 자체에 충격을 받아서 경색 완연한 얼굴로 고개 외로 꼬고 절 맞이하셨다니까요. 그 시골에서 대한민국 최고 대학을 간 아들. 차마 호라비를 만들 수는 없으니 학벌 낮고 남편 섬길 것 같은 저 간신히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며 남편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납죽 받아서 실행하라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시는지 제 귀에 피딱지가 다 앉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어머님도 미처 모르셨을 거예요. 그 잘난 아들이 성격이 이상해서 한 회사에 반년 이상 다니지를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라는 걸 말이죠. 그래도 결혼했으니 좀 달라지겠거니 했던 제 생각은 정말 천만에요였습니다. 결혼하고 딱 4개월 만에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더라고요. 핑계는 좋았습니다. 한 발 전진을 위한 두 발 후퇴라나요? 자기의 인생 커리어를 위해 당분간 재충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놈의 배터리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방전은커녕 충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하튼 남편이 집에 들어앉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뭐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도 내야 하고 살림 들여놨던 거 할부금도 갚아야 하고 공과금에 세금까지 앉아서 숨만 쉬어도 나갈 돈은 수두룩 했으니까요. 여기저기 뭘 할 수 있을까 찾아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연봉의 회계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기존에 오래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그래도 위로금에 조기 퇴직금까지 받아서 그걸로 부모님께 조금 보은해드리고 결혼할 비용 쓴 거였어요. 당분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하면서 아이나 키울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논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일자리를 빨리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으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제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오랜 친구 하나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귀가 번쩍 뜨이는 연락이었습니다. 성은아, 진짜 뜬금없긴 한데 너 내 사업 인수하지 않을래? 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사업을 어떻게 인수해? 나 직원 하나 두고 지금 인터넷 옷 쇼핑몰 하거든? 규모가 아직 많이 큰 건 아니라서 직원 하나도 일주일에 3일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어. 새벽마다 시장 가서 물건 떼오는 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너 학교 다닐 때부터 감각 있고 옷 좋아했잖아. 이거 내가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해도 한 달에 600은 벌어. 그렇게 많이 벌어? 그런데 왜 네가 계속 안 하고? 짜증나 진짜. 남편이 해외 지사로 발령나서 지금 3달 안에 다 정리하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야 할 판이야. 이제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 접고 인도네시아 가야 하니 내 속이 아니다 진짜. 그런데 네가 맡아서 해주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걸 어떻게 내가. 한 달 동안 나한테 바짝 인수인계 받고 초기 자본금 필요 없이 그냥 운영해.
대신 3개월 뒤에 내가 인도네시아 간 이후부터 연말까지 매달 총 이익의 15%를 1년간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는 3년간 매달 이익의 10%를 나눠줘.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하고. 사실 혹하는 얘기였습니다. 초기 자본금도 필요 없고 친구가 구축해둔 사업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얼결에 저는 쇼핑몰 사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쇼핑몰을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진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비웃으며 저를 무시했어요. 사업은 아무나 하냐며 그러다가 쫄딱 망해 집에 손에 끼치면 알아서 메꿔 넣으라는 비아냥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옷이나 패션에 그냥 관심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사업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 친구에게 넘겨받았을 때는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 살림의 보태 비용만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사업한 지 6개월 만에 400%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유입되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직원들도 10명이나 고용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빠르게 성장하니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일이라는 게 재미있는지 처음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혼자 집에서 백수가 되어 늦게 퇴근하는 저를 사모눈을 하고 기다리는 날이 잦아졌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에 미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점점 저한테 투덜거리는 게 많아지다 보니 제가 듣다 지겹고 지쳐 차라리 우리 회사 나와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라는 말에 입을 삐죽삐죽거리더니 글쎄 마케팅 이사를 시켜달라는 거 있죠? 당신이 마케팅을 뭘 한다고. 내가 왜 몰라. 그동안 동영상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했어. 내가 공부하면 또 잘하잖아. 모든 회사의 꽃이 마케팅이라는데 나도 그 꽃 한번 노려보자. 한숨이 나왔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이사는 안 되고 마케팅 2장짜리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배실배실 웃음을 지으면서 알겠노라 대답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저희 회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제가 남편과 바짝 붙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남편의 진면목이 눈에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자존심 부리는 행동은 그냥 잘난 척이나 사소한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허언증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것이더라고요. 회사 내에서도 그 일로 몇 번 저랑 부딪히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뻔하게 제가 돈은 똑바로 뜨고 대표이사로 앉아있는데 직원들한테 자기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느니 자기한테 잘 보여야 이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느니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안 돼요? 제가 한 번만 더 직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나마 줬던 마케팅 자리 제가 싹 다 뺐고 그냥 알아서 직장 생활하게 내보낼 거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계속 그런 식으로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아주 대대적인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업 확장 때문에 새로 뚫은 거래처였는데 그 거래처 쪽에 자기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말하고 쓸데없는 거를 구두 약속을 하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 몹시 곤란해진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신뢰도 잃고 업계 내에서 소문도 이상하게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구두 약속을 한 걸 지켜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주는 순간 저희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펄펄 뛰면서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회사 그만두라고 지금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얼만 줄 아냐고 처음으로 있는 대로 퍼부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조금 기가 죽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세무나 수출 관련 업무 쪽을 얌전하게 회사 내에서 수행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 쪽 일은 또 잘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으니 애시당초 마케팅은 당신한테 맞지도 않고 너무 화려한 직함이었다라는 말과 함께 그대로 내근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하게 남편의 허언증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때마다 남편 입단속을 하느라 아주 정신이 홀딱 다 나갈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쯤 작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몸이 약해지셔서 도저히 나는 혼자 못 살겠다라고 저희한테 SOS를 청하신 거였어요.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엄마 그렇게 살게 할 수 없다며 저한테 엄마 모시고 오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펄펄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나마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전화 통화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거지. 저 시어머니 모시고 절대 못 살아요. 얼마나 아들 자부심이 크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신 분인지 시어머니랑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늘 위가 꼬여서 들어눕습니다. 그런 분이랑 제가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엄마 편찮으시니까 그럼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자며 저를 끌고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골집에 가는 순간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오래된 집이라 구석구석 갈라진 벽 틈새 사이로는 찬바람이 슝슝 들어오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방 한 구석은 아궁이 불 때문에 시커멓게 타서 대체 이게 방바닥인지 수검댕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나마 누운 자리만 그렇게 뜨겁고 나머지는 제대로 열기가 가지 않은 냉골이라 온통 공기는 차갑고 바닥은 뜨겁고 사람이 생병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게다가 허리도 안 좋아서 들고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하시고 그 몸으로 아궁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머니 무릎도 남아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네 아무리 농사 지은 거 차분히 챙겨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 쉬운가요. 영 먹는 것도 부실하니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어머님 그렇게 사시는 걸 보고 할 수 없이 남편한테 당분간 함께 사는 걸 허락했습니다. 대신 제 조건은 하나였어요. 어머님을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괜찮은 요양시설이 있으면 바로 거기로 어머님을 보낸다는 거였죠. 어차피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집에서 어머님을 누가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최대한 잘 돌볼 수 있는 요양시설로 어머님을 보내는 게 여러모로 편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분간 일하는 조건을 달고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기로 결정한 그날 남편이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체 이 인간이 뭘 잘못 먹고 이런 소리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글쎄 지금 제가 사장으로 있는 그 회사가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어머니께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연히 내가 사장인데 왜 당신이 사장인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지 말고 부탁 좀 할게. 우리 엄마가 나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알잖아. 엄마가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한다는 거 알면 그냥 속상해 하실 것도 같고, 그 노인네 자존심도 상하실 것 같고, 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엄마가 지금부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좀 봐주라. 나 우리 엄마한테 남편이자 아들이자 자랑이자 꿈이잖아. 엄마한테 그냥 끝까지 좋은 아들이고 싶어서 그래. 잔뜩 기가 죽은 얼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좀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일찍 남편 잃고 아들을 정말 애인처럼 남편처럼 신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사신 분이거든요. 저한테도 전화할 때마다 너 네 남편한테 잘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 하시는 분이어서 한편으로는 제가 남편 위에 상사라는 걸 알리지 않는 게 더 속 편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려는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벌써 어머님한테 이 회사 당신이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쭈뼛쭈뼛하며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이미 그놈의 허언증으로 저희 시어머니한테 자기 회사라고 있는 대로 떠벌려 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 이젠 어머님한테까지 허언증을 발휘했냐고 거짓말을 이미 해놓고 거기에 나보고 장단 맞추라는 거냐고 한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러는 거예요. 나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 간 사람이야. 나 대학 갔을 때 우리 엄마 살림 털어서 소 잡고 돼지 잡아 일주일 동안 동네 잔치하셨어. 그런 아들이 백수로 비실비실 놀다가 자기 마누라 회사에서 시키는 일 하고 있다는 거 아니면 엄마 진짜 쓰러지신단 말이야. 나한테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봐서 회사 일 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하냐고 물어보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 입장만 바꿔서 얘기한 거야. 그냥 자기 회사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 회사에서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엄마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집에 안 있을 거잖아. 그리고 진짜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만 좀 편하게 해드리자. 미안해. 한 번만 좀 봐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왜 그렇게 저한테 남편 덕 보고 사는 너 같은 팔자는 자기처럼 서러운 사람 이해 못한다고 저한테 있는 대로 투정을 부렸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걸 보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던 네네 하고 넘어가며 제가 남편 덕 보고 사는 것인 양 그렇게 말을 맞춰드리기로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첫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있는 대로 속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놀고 먹느라 그나마 집에 들어갔던 돈 다 날려먹고 제가 간신히 회사 키워서 얼마 전에 조금 괜찮은 집 마련해서 이사를 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할 때도 자기랑 공동명의 아니면 자기 명의로 집 해달라는 남편한테 아주 냉정하게 이거는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집이니 제 명의로 하겠다고 냉정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딱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글쎄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참 팔자도 좋다. 남편 잘 만나서 꽁으로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와 앉아서 사는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예. 내 아들이 이런 애다. 이렇게 좋은 집에 물만 대면 뜨거운 물 콸콸 나오는 그런 집에서 널 살게 해주는데 너는 정말 복 받았어. 너는 진짜 남편 복 많아서 좋겠다, 예. 기가 탁 막혔지만 시어머니 한 발짝 뒤에서 있는 대로 오는 듯한 얼굴로 저한테 싹싹 빌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그냥 하하하하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말끝마다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팔자 좋게 산다는 얘기를 무슨 노래 후렴구처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침에 새벽 시장에 가서 옷을 아직도 직접 컨펌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새벽 4, 5시에는 회사를 가야 합니다. 사입은 직원들이 한다고 치지만 그 옷들을 보고 어떤 코디로 어떻게 올릴지는 지금도 제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새벽같이 출근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새벽에 나가는 저보다는 제가 그렇게 일찍 나가는 바람에 아침밥 얻어먹지 못하는 당신 아들이 더 안쓰러운 모양이시더라고요. 저한테 회사 그렇게 일찍 나갈 필요 있냐고, 네 회사도 아닌데 남편 백으로 다니는 회사 뭘 그렇게 충성하냐며 그렇게 남편 아침밥도 못 차려주고 갈 회사면 때려치라고 버럭버럭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딱 입을 떼서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 쑥 끼어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원래 회사 일이라는 게 서로 분야에 따라서 일찍 나가서 더 많은 일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 나처럼 그냥 늦지막히 나가서 컴펌만 해주면 되는 분야가 있고 원래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능력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걸 어떻게 해. 엄마, 그리고 나는 엄마 밥이 더 맛있어요. 엄마가 그냥 내 밥 좀 챙겨줘.
너무 기가 막혀서 뭔가 입을 열려는 순간 남편이 얼른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진짜 미안해. 조금만 참아. 어?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두들기면서 자기 아직 할 말 남았으니 잠깐 나오라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있는 대로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바지가랑이를 잡았지만 시어머니가 나오라 하니 나갔죠. 세상에, 그런데 시어머니가 세모눈을 뜨고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 아침밥은 내가 차린다고 치자. 그러면 네 월급 번 것도 날다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아침밥도 차려주고 내 아들 밥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게 살림해줄 테니까 나한테 살림할 비용을 달라는 거야. 너는 교통비랑 뭐랑 한 달에 30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나머지는 내가 관리하마. 어머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제 살림인데 제가 관리해야죠. 그리고 어머님, 이게요. 제가 진짜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유요? 엄마한테 내가 얘기할게. 당신 할 일 많다고 그랬잖아. 얼른 들어가. 들어가. 남편이 불에 댄 듯 저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혼자 또 기고만장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허이고, 너는 너라면 꼼짝 못하고 엎어져서 이렇게 마누라 편 들어주는 남편 있어 좋겠다. 세상에, 대체 무슨 복이야?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진짜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고 남편을 치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고분고분 꺾는다고 꺾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분하고 얄미우셨나 봐요. 글쎄 세탁기에 넣어둔 빨래 중에 제 것만 다 빼서 밖에 쌓아두고 당신 것과 아들 것만 빠는 건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닥도 하지 않은 니트, 고급 캐시미어 이런 걸 세탁기에 냅다 넣고 돌려버리는 건 완전 저 물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손바닥만하게 줄어든 니트들을 저한테 휙 던지면서 너는 옷 사업하는 남편 옆에서 이딴 쓰레기 같은 거나 주워 입고 다니냐고 남편 나 난세게 참 꼴사납다고 하시는데 진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니트 갖다 버리고 시어머니가 금쪽같이 아끼는 실크 내복을 냅다 삶아버렸습니다. 그거 세상 제일 얄미운 시누이가 시어머니 칠순 선물로 사드린 건데 저희는 그때 잔치하느라 500도 넘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 시누이 그 내복 하나 들고 와서는 우리 엄마 속옷까지 실크로 챙기는 건 딸뿐이라고 얼마나 꼴사납게 굴다 갔는지 몰라요. 여튼 세상에서 그 옷이 제일 좋은 줄 아는 시어머니. 역시나 손바닥만하게 쪼그라든 그 내복 보고 냅다 뒤집어지시더라고요. 저한테 미친 듯이 퍼부으시길래 그랬죠. 어머, 의류 사업하는 아들이 하나 사드리겠죠. 어머니, 실크 내복처럼 어머님이 세탁기 돌리신 그 니트도 똑같이 줄어드는 거 이제는 안 잊으실 거죠?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거리시더라고요. 남편 놈은 혹시 제 심기 건드리면 자기 치부가 드러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꺾으려 해도 당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제가 진짜 미웠는지 시어머니가 어느 날 아주 초강수를 던지시더라고요. 골이 띵할 얘기였어요. 너희 시누이 가족이 천세를 빼줘야 하는데 요즘 천세가 오죽 힘드니? 당장 갈 데가 없다더라. 안 그래도 너 무슨 쓸데없이 작업실이라고 크고 좋은 방 네가 혼자 독차지하고 쓰는데 뭐하러 그러니? 괜히 큰 방 비어있는 것도 아깝고 거기 네 시누이 가족이 들어와서 당분간 좀 살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그 방 비어있는 방 아닌데요? 제가 퇴근하고 그 방으로 가서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회사에서 뭘 하는지 몰라도
집에 들어오면 남편 섬기면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방에 콕 처박혀서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그게 마누라가 할 짓이니? 당장 방 비워. 다음 주에 애들 들어오게 하게. 아니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려고 하면 저 어머님도 저 사람도 같이 내보낼 거예요. 뭐, 너 진짜 시건방에 하늘을 찌르는구나. 네 부모가 널 그따위로 가르쳤니? 아주 싸가지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남편이 하늘이면 남편 형제들도 하늘인 거야. 네가 감히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아마 남편이 들어와서 말리지 않았으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있는 대로 퍼붓고 사실을 다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남편이 신우이랑 같이 들어오대요. 아마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해둘 테니 아예 집에 와서 확정을 짓고 바로 밀고 들어오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외로 뻣뻣하게 버티며 펄펄 뛰고 있으니 신우이가 상황을 딱 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엄밀하게 따지면 언니는 헤어지면 남이지만 저랑 오빠는 핏줄이거든요. 핏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살면서 오빠 덕 좀 보겠다는데 언니 덕도 아니고 언니가 뭔데 난리예요? 거참 이상하네요. 아버님 제사 지낼 때는 저는 얼굴도 못 본 아버님 제사 꼬박꼬박 챙기게 하면서 아가씨는 출가 외인이라며 오지도 않았잖아요. 이 집에서 시집가서 나간 거 아니었어요? 왜 이럴 때만 핏줄이에요? 뭐라고요? 이 언니가 진짜 말 이상하게 하시네. 아니, 그래서 진짜 우리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막말로 내 오빠 집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요? 아가씨, 오빠 집이 아니라 우리 부부 집이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와요. 제가 절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어머니가 몹시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쎄 선심 쓰듯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됐다. 치사스러워서 진짜.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거면 애들 살 집 전세금이라도 해다오. 큰아들이 회사 대표인데 그 아래 동생이 집 들어갈 돈이 없어서 낳았는 게 말이나 되니?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진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계속 눈치만 보다 제가 폭발할 것 같으니 얼른 끼어들어 말리더라고요. 신우이에게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어머니를 붙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랑 얘기해.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당신도 일단 좀 가라앉히고 나중에 얘기해, 응? 한참을 어머니와 얘기를 나눈 남편은 풀이 푹 죽은 모습으로 방에 들어와 제게 또 길게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아이, 매제가 돈을 좀 잃었나 봐. 주식이랑 뭐랑 해서. 쟤도 그게 나라니까 앞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지. 엄마한테는 그냥 내가 적당히 도와주겠다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 저기, 내가 월급에서 매달, 아니, 용돈에서 매달 조금씩 어떻게 할 테니까 내가 대출 받아서 좀 도와줘도 될까? 우리 집 가게 경제에는 조금도 피해 안 가게 내가 잘할게,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머니 저렇게 매번 나 무시하는 것도 못 참겠고 당신이 계속 거짓말하면서 자기 자존심 지키려는 것도 못 참겠어. 그냥 말하고 속 편하게 살자. 그게 낫지 않겠어? 아이, 지금 와서 어떻게 말해. 그러도 안 될 말이지. 조금만 더 참아줘. 남편은 정말 절대절명 목숨이 달린 것처럼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매섭게 마지막 기회니까 한 번만 더 내 심기 건드리면 그때는 용서 없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렇게라도 말을 해두면 알아서 좀 잘 처신할 줄 알았던 제가 바보죠. 제 속이 뒤집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한창 커지고 조만간 해외 팝업 스토어도 하나 오픈할 예정이라 저는 진짜 눈코 뜰 새도 없고 주말도 명절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컨셉이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 모델 하나를 뽑더라도 제 손이 닿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거든요. 특히 모델은 회사가 가지고 갈 앞으로의 패션 동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정말 고심하며 선정을 했고
아예 직원으로 몇 명 고용도 했습니다. 모델이지만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수시로 촬영하고 피팅하고 할 수 있게끔 말이죠. 당연히 친정 부모님 생신이며 명절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적성에 맞는 일 즐겁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당신들 신경 쓰지 말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무조건 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계속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 마지막 인내심의 한 조각은 바로 여기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바쁜 딸 오라가라 하기 미안하니 근처에 오셨다가 잠시 집에 들르셨거든요. 저로서는 명절이니 생신을 하나도 챙기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한우에 과일 바구니, 엄마 좋아하시는 양과자와 아빠 좋아하시는 한과를 사서 바리바리 챙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꾸러미를 보고 저한테 한 소리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지 남편이 뼈 깎아가며 일해서 돈 버는 건 안 보이고 지가 돈 좀 번다고? 친정에 갖다 바치는 것 좀 봐. 아이고, 내 아들 등골이 쭉쭉 빠져나가겠네. 아까운 내 새끼. 지 시누이한테 주는 돈은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아주 지 친정에 쓰는 돈은 아까운 줄도 모르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거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제 부모님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 번 돈으로 저희 집에서 잘 드시고 잘 계시잖아요. 명절이며 생신도 챙기지 못하는 딸이 이 정도도 못해요? 하여간 넌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그래, 이렇게 잘난 딸 낳으신 우리 사돈 어른들 간만에 만나면 인사나 드려야겠다. 그때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그냥 곱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있는 대로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큰 집을 혼자 꾸려나가느라 정말 힘들어합니다. 아유, 요즘은 여자들도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설치고 다니면서 살림을 안 해요. 저희 엄마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흘끗 한번 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창피해서 엄마한테는 자초지종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회사 사장인 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엄마는 모르시니까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흘끗흘끗 보실 뿐이었습니다. 제가 눈빛으로 엄마한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어요. 엄마도 저희 시어머니 캐릭터 어느 정도는 아시니까 이 노인네가 또 뭔가 심사가 뒤틀려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싶으셨는지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두 분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부모님한테 과일이며 고기를 챙겨드릴 때였습니다. 못마땅하게 가만히 노려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딸 자식이 준다고 그걸 또 다 가지고 가십니까? 그게 다 사위 등골 뺀 거라는 것만 알고 드세요.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저희 주려고 챙겨놓은 건데 그걸 왜 사부인께서? 아이고, 아닙니다. 참 염치도 얌치다 싶어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해봤습니다. 그 부모의 그 딸이지 뭐.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신데도 방으로 들어가서 쾅소리 나게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황당한 얼굴로 우뚝 서 계셔서 제가 양손에 짐을 쥐어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나 진짜 도저히 못 참겠네. 엄마, 아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갖고 가서 맛있게 드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부모님을 내보낸 후 저는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던 남편을 노려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 지금 어머님한테 얘기한다. 저리야. 아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참아줘. 내가 얘기했지? 지난번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고. 이제 더 이상 나도 못 참겠어.
어머님한테 얘기하고 당신도 그냥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그냥 끝내. 내가 이게 지금 내 돈 쓰고 내 집에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러지 말고, 아니다. 내가 얘기할게. 딱 하루만 시간을 줘.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엄마한테는 내일 얘기할게. 남편이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내일 얘기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화병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예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밤을 꼬박 새고 회사를 나갔는데 어이구 회사에서는 더 큰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회사를 건너받을 때 유일하게 함께 인수받은 직원이 있거든요. 친구의 사촌 여동생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안절부절 못하다가 할 얘기가 있다고 슬그머니 엄청 구석진 자리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기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나 머리가 너무 아픈데 심각한 일이야? 네, 머리가 깨질 일이실 거예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얼마 전에 모델 영입하면서 대대적으로 사무실이랑 피팅실 다 손보고 CCTV도 새로 달고 했잖아요. 3달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해서 어제부터 종일 CCTV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직원이 내민 CCTV에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인 제 남편이 아주 바깥에서 줄줄 새고 있는 장면이 참 많이도 찍혔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디자인 유출같이 예민한 문제가 많아서 녹음까지 되는 걸로 다 교체했거든요. 아주 생생하게 소리까지 녹음이 되어 있어서 영화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놈이 모델 꼬셔서 바람에 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정 모르는 모델이다 보니 그놈의 거짓말, 허언증을 아주 거침없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사장이고 마누라가 하도 성질이 사나워서 입 다물게 하려고 일단 바지 사장으로 얹어놓은 거라고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성질머리 살기 힘들지. 그래서 곧 이혼하려고. 우리 귀염둥이는 오빠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가 얼른 정리하고 우리 귀염둥이 사원이 만들어줄게. 머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CCTV는 직원 한 사람만 본 터여서 저는 복사본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주고 그냥 지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과 그 모델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이 짠 듯이 받지 않더라고요. 횡방을 물었더니 외근 나갔다고 하는데 아니 모델이랑 회계 담당이 외근 나갈 일이 뭐 있습니까? 기막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히고 일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회사에서 그 둘을 마주하면 제가 폭주할 것 같아서 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퇴근 시간 전에 먼저 집에 가보겠다며 나섰죠. 그렇게 집에 오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속에서 열불은 나는데 먹은 게 없으니 손이 덜덜 떨려서 그냥 대충 찬밥에 물을 부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이 마땅한 게 보이지 않아 김치 하나 놓고 먹고 있는데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서 밥 먹고 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 밥과 김치를 제 머리 위에 붓는 게 아니겠어요? 잘하는 짓이다. 내 아들 돈꼴 빼서 친정에는 그렇게 갖다 바치더니 넌 일도 안 하고 들어와서 이러고 있냐? 내 아들 고생하는 동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때였습니다. 저의 모든 인내심이 한순간에 터져 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어요. 밥그릇을 시어머니 손에서 빼앗아 깨지던 말던 싱크대에 던져버리고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 등기증을 가지고 와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진짜 참다. 눈 있으면 보세요. 누구 이름인지. 그 잘난 아들 저한테 얹혀 사는 신세예요. 집도 제 거고 회사도 제 회사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그 잘난 아들, 저 반품합니다. 지금 딴기집에 안고 뒹굴고 있을 테니까 그 여자 며느리로 들여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저 오늘부터 제 집에 제가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릴 거니까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하시더군요. 다 고질 서류고 자기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나요? 내가 왜 나가?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저는 눈이 돌아 시어머니를 무작정 밖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진짜 한 공간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집 밖에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일단 박스를 있는 대로 꺼내 남편 물건을 쓸어 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대뜸 자기 엄마 내쫓았다고 저한테 폭언을 퍼붓길래 조용히 전화를 끊고 CCTV 영상을 보내줬죠. 그리고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차단해버렸습니다. 곧이어 남편이 집 밖에서 비는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고 해고했죠.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와 제게 빌었지만 사실 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아주 매몰차게 쫓겨났거든요. 게다가 직원들도 오며 가며 쑥덕거리고 욕을 하니 그 자존심이 참기 힘들었겠죠. 시어머니도 몇 번 찾아왔었는데 남편보다는 좀 더 세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소금도 갖다 회사 앞에 뿌리고 무슨 빨간 물감도 갖다 뿌리면서 저주를 하길래 또 가차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경찰에 잡혀가 영락 없이 처벌받을 것 같으니 그제야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 경찰에 상처만 좀 구해달라는 비굴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건 마지막 인정으로 해주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세상 잘난 아들이 사실은 세상 비루먹을 놈이라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자기 화에 못 이겨 풍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몸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처지가 돼서도 그렇게 성질을 부려서 병원에서도 왕따 환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풍문에 흘러들어왔답니다. 어쨌거나 저는 말만 앞선 남편 떨궈내고 족쇄가 풀렸는지 사업이 더 잘 되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